미국의 공식 발표. 한국 핵무기는 물론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동북아의 작은 분단국가로만 여겨지던 한국. 하지만 지금 미국의 최고군 지휘관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존재로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핵무기를 개발할지 여부도 한국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그동안 쉽게 듣지 못했던 이 충격적인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패권국들이 첨예하게 맞서는 동북아시아. 그 한복판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이토록 중대한 전략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육군 소속 제니 윌리엄스 대위입니다. 이렇게 저라는 한 개인의 경험을 한국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통해 나누게 될 줄은 솔직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멀고도 먼 동아시아, 낯선 문화, 언어 장벽, 그리고 북한이라는 불안한 이웃이 있는 분단 국가. 솔직히 걱정과 불안, 심지어는 조금의 두려움까지도 감돌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여 시간을 날아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첫인상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빽빽한 아파트 숲은 저를 적잖이 압도했습니다. 미군 기지 생활이 익숙한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작고 낯선 땅이었죠. 주한미군 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업무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반 참모로 배속되어 정보 분석과 작전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매일 수많은 보고서와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한미 연합훈련 준비에 참여하며 지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긴장감이 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근무 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2년이 끝나갈 무렵 본부에는 새 사령관 부임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모두 지휘하는 신임 사령관으로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미국 내에서도 이미 그 명성을 많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수의 지휘 경험을 쌓았고 전략적 통찰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죠.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도 되었습니다. 부임 첫 주간 회의에서 처음으로 브런슨 대장님을 직접 뵐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시는 그 순간부터 묘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늘 단정한 제복,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 특히 회의 도중 한국 측 연합사 장교들에게 배려 깊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 말씀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공조는 우리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발음하시며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라 이 복잡한 동북아시아 정세 전체를 꿰뚫어보는 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 스스로도 사령관님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사령관실에서 전속 보좌장교를 새로 선발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기존 보좌장교가 임기를 마치고 본토 복귀를 하게 된다는 소식과 함께였죠.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 경력이 그리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참모실에서의 꾸준한 업무 평가와 기록이 반영되었는지 사령부에서 제게 지원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저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참모부로부터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사령관 전속 보좌장교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브런슨 대장님과 처음 회의실에서 마주쳤던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마도 제 군 생활에 있어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령관님을 밀착 수행하며 작전 회의, 외교 행사,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자리들을 동행했습니다. 그 속에서 사령관님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은 세계 전략의 균형추이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파트너입니다. 사령관님은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사령관님 일정은 빠듯하게 시작됐습니다. 첫 일정은 정보참모부의 북한 동향 브리핑, 이어서 합참과의 작전 조율 회의, 오후에는 방위비 분담 협상 준비회의,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한미일 3자 안보 대화.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사령관님은 단 한 번도 피로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교들과 가끔 짧은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어주셨죠. 윌리엄스 대위, 커피 한잔 하면서 다음 회의 준비합시다. 오늘은 한국 드립 커피로 준비했어요. 꽤 훌륭하죠? 그렇게 저도 점차 이 작은 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분단이라는 위험만 보이던 한국이지만 실상은 역동적인 기술력, 끈기 있는 국민성, 자부심 강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령관님과 함께 하와이 LAMPAC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준비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령관님은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던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화에서 제 모든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이 LAMPAC 심포지엄이 가까워질수록 사령관실은 분주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 역시 일정 조율과 자료 정리에 온 힘을 쏟고 있었죠. 심포지엄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군, 수뇌부와 전략가들이 모여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을 전 세계 앞에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사령관님은 준비 과정에서도 늘 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셨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보고만 있지 말고 의견도 내보세요. 라며 회의 중간에 저를 불쑥 지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며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령관님 곁에서 전략의 최전선을 배워간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사령관님은 문득 커다란 지도 앞에 서셨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이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나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평양 서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한반도. 육안으로 보면 작고 길쭉한 이 땅이지만 북쪽에는 북한, 그 너머엔 중국과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네, 사령관님. 정말 복잡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사령관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을 단순히 방어해야 하는 대상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위치는 단순히 방어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은 거대한 전략의 교차로이고 균형추입니다. 그분의 손끝이 지도 위 서울과 부산, 인천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만약 이곳이 항공모함이라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건 마치 중국 앞에 떠있는 거대한 고정식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공모함이라니, 이동하는 활주로, 전략기지의 상징. 그 비유가 주는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놀라운 시각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시각을 이제 곧 전 세계 앞에서 설명할 겁니다. LAMPAC에서요. 조금 뜸을 들이던 사령관님은 잠시 책상으로 돌아와 저를 바라보며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방패처럼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자력으로 성장할 역량을 갖췄고 이제는 세계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맹국 이상의 존재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도 방어적 입장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사령관님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한다면 그것 역시 미국이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인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나올 때마다 외교적 부담이라는 표현이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은 분명히 말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저희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 국민이 한국 정부가 다른 길을 택한다고 해도 사령관님은 제게 다시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는 대상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브론슨 대장님의 이 말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체적이고 존엄한 국가로 처음 자리 잡게 해주었어요. 사령관님은 이어 워싱턴 선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난 2023년 체결된 워싱턴 선언을 기억하죠? 그게 바로 미국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를 철통같이 보장합니다. 핵협의그룹, 전략자산 가시화, 핵항모 순환 배치까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국의 주권을 무엇보다 존중하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더 큰 울림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땅이라 여겼던 한국이 사실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균형을 쥐고 있는 열쇠 같은 존재라는 사실. 게다가 미국조차도 이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지켜본다는 사실은 저에게 아주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사령관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내가 LAMPAC에서 전 세계 앞에서 말할 이 비유는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제 모두가 그걸 인식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책상 앞에서 한참 동안 지도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 위에 선명히 새겨진 한반도의 형상이 더 이상 좁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지도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보였으니까요. 하와이 호놀룰루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LAMPAC 심포지엄 개막 이튿날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브리핑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아 계신 브런슨 사령관님은 여느 때처럼 차분한 표정이셨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자수들, 그리고 행사장으로 모여드는 각국 군 관계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전략 개념이 아닙니다. 사령관님이 조용히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을 위해 또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 무대에 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연설이 단순히 미국 국익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지닌 존엄성과 미래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을요. 행사장은 이미 각국의 장성들, 고위 외교관들, 전략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 일본 육상자위대 사령관, 호주 국방부 대표,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단도 정중하게 착석해 있었습니다. 객석 한켠에는 한국 언론사 취재진들도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개회 선언을 했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미합 중국 주한미군 사령부 사령관, 유엔군 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고 계신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님입니다. 사령관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하셨습니다. 장내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사령관님은 연단 위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반도, 그리고 우리 동맹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문장부터 장내 분위기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안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방어선으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사령관님은 손을 가볍게 펼쳐 지도를 가리키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위에 놓인 한반도의 형상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세계 전략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 지점은 이제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그 유명한 비유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 앞에 떠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서 숨을 고르며 사령관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력, 국방력, 경제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모두 갖춘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결심한다면 항공모함을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이상의 전략적 자산도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민감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내군 장성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령관님은 담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책적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언젠가 대한민국이 그 방향을 달리 정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권국인 한국 국민과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동맹국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는 한미 확장 억제 협력을 전례 없이 강화했습니다. 핵협의 그룹, 전략자산 배치, 그리고 압도적 확장 억제 공약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사령관님은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앉은 한국 대표단을 향한 깊은 존중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안보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의 생산자이자 중심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객석 뒤편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 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령관님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발표를 맺었습니다. 한국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입니다. 사령관님은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령관님은 화면에 고지도 이미지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해역을 동해로 불러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방향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는 이어서 국제수로기구 IAHO의 결정을 언급하셨습니다. 2020년 국제수로기구는 해역 명칭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표준인 S13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명칭 대신 숫자 10별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의 명칭이 국제 표준으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령관님은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정의와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국제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해역을 동해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순간 장내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이내 점점 커졌고 전 세계 수뇌부들로 가득한 그 공간은 하나의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단의 표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깨를 굳게 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들은 분명히 뭔가를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조국의 깃발, 태극기의 의미가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반도국가라 여겼던 이 나라가 지금 이 순간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당당히 자신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사령관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오늘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실감이 나나요? 저는 목이 메인 채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사령관님. 오늘 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제게 낯선 파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저의 사명 속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LAMPAC 심포지엄이 끝난 뒤에도 그날의 여운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브런슨 사령관님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앞에 항공모함, 대한민국의 주권 존중 선언, 동해 표기 지지라는 헤드라인이 국제 뉴스망을 도배했습니다. 제가 모니터로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이제 모두가 다르게 보기 시작했구나. 한국으로 복귀를 앞둔 전날 사령관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하와이의 저녁 노을이 사령관실 창 너머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조용히 부르는 목소리엔 그날의 발표를 마친 홀가분함과 묵직한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먼 길을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한국으로 파견될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을 줄 몰랐습니다. 사령관님은 잠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한반도 지도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처음 이 자리에 부임할 때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역사와 현실을 보고 이들의 숨결을 느끼다 보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지도 위 서울과 부산, 평택과 인천을 가볍게 짚으셨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와 나란히 서서 세계의 균형을 이끌어갈 파트너입니다. 사령관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LAMPAC에서 밝힌 그 비유, 항공모함이라는 표현도 사실 그 모든 감정을 다 담진 못합니다.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키워왔고 주변국들의 압력 속에서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독립국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권 문제까지 강조하신 거였죠. 사령관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 항공모함 건조 여부, 모두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이 여타 군사동맹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는 이내 동해 표기 문제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동해 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단순한 해역 명칭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한국인의 역사와 자존, 문화가 오롯이 담긴 문제입니다. 사령관님은 손끝으로 책상 위에 놓인 고지도를 쓰다듬으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 흔히 말하지.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일본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식민지 잔재를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외면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에 제 안에서도 깊은 울림이 밀려왔습니다. 미국 장군이 세계 초강대국 군사 지도자가 이 작은 나라의 아픈 역사와 그 존엄을 이토록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대위, 사령관님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파견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자유와 존엄의 최전선이고 세계 평화를 논할 때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할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갈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령관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올 때 느꼈던 거리감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저의 사명이 된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은 천천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진짜 동맹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호놀룰루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핸드폰을 꺼내 서울의 야경 사진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한강 위로 부서지는 조명들이 물결처럼 번져나가고 고층 빌딩들의 유리벽은 마치 별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틈새마다 자리 잡은 고궁의 처마와 전통시장의 불빛,
가로등 아래를 분주히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 그 장면들은 불과 몇 달 전 제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좁고 북적거리는 도시가 갑갑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고 고층 아파트가 빽빽이 늘어선 풍경은 숨이 막힐 듯했지요. 그저 임무를 수행하러 온 파견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작은 땅이 어떻게 세계 최전선에서 스스로를 지켜왔는지,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경제적 기적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온 역사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끊임없는 위협, 지정학적 긴장,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단단한 의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그들의 회복력은 우리가 매뉴얼 속에서 배우던 군사적 교범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브런슨 사령관님의 지휘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군사적 협력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복합체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질서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주권, 핵무기를 보유할지, 항공모함을 건조할지, 심지어 그들의 해역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조차도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 이제는 제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동해라는 이름을 지키려는 한국인의 목소리조차 그저 작은 영의 표기 논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엄을 지켜내려는 깊은 역사적 투쟁임을 이제야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잠시 눈을 감고 있자니 서울거리의 소음과 분주함, 담벼락의 기대 웃음 짓던 노부부의 모습, 그리고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윽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저도 그 한 조각으로 존재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한 파견자가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함께 지키는 진정한 동맹으로서 말입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저에게 외딴 파견지가 아닙니다. 한때 낯설었던 그 모든 골목과 골목, 하늘과 바람, 사람들의 미소 하나하나가 이제는 저의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저의 두 번째 조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 조국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적 요충지로서 수많은 나라들이 탐을 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